자, 2018년도 손사에듀 의학이론 모의고사 1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직접 응시해 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상해 파트, 질병 파트 60대 40% 정도로 비율이 있어서 문제도 똑같이 6문제, 4문제로 내봤는데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거를 답안지에 직접 써보고 더 세련된 답안지, 그 다음에 더 채점관이 보기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 그 다음에 정형화된 답안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모의고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다 아는 것들이고 돌고 도는 문제고, 지금 냈던 문제도 다 저희들이 문제은행에서 출제했던 것들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더 문제를 바꿔봐야 여러분들한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아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부학적 구조나 자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 문제를 1번 문제를 내므로써 여러분들이 해부학적 구조나 자세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공부하라는 뜻에서 1번 문제를 출제하게 됐는데, 자,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를 10가지 열거하시오라고 하면 다 지금 알고 있는 것지만 실제 10가지를 다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외워 놓으시고 밑에 답안지 보시면 인체의 방향에 관한 용어, 그 다음에 인체의 뼈 돌기에 관한 용어까지 같이 암기를 하시라고 하고, 이거는 각각의 문제를 내기에 점수 주기에 충분한 문제인 것들이죠. 10가지를 쓰고 6개 쓰면 6점을 주고 3개 쓰면 3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들을 이제 앞으로 취득해서 일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산보험에서 휴유장애를 평가하려면 이런 인체의 움직임 정도는 알아야지 환자의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 중요성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굴곡과 신전이죠. 굴곡은 각을 이루며 굽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굴곡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무릎이에요. 무릎은 오로지 굴곡밖에 안 돼요. 신전, 굴곡 신전. 한번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서 내 무릎을 굴곡 신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폈다 굽혔다 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건 슬관절 부위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절, 팔목관절. 팔목관절도 굴곡 신전.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되는 건 대댄지 하는 거. 해내, 회외. 대댄지 할 때. 이거는 주관절의 굴곡 신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관절 밑에 있는 차축 관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관절이 굴곡 신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첫 번째 굴곡 신전. 두 번째 내전, 외전. 내전은 정중면으로 가까이 오는 것, 외전은 정중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럼 정중면이 어딘지를 알아야 내전, 외전을 알 수 있는 거죠. 인체에 해부학적 구조가 있으면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을 정중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멀어지는 것을 외전, 이 정중면에서 가까워지는 것, 이 어느 일체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정중면에 가까워지는 걸 내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중면을 알아야 내전, 외전, 해부학적 자세의 용어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답안이 기억이 안 나면 문제를 움직임에 대한 용어 1번 열 문제니까 기억이 안 나도 여기다 2번, 3번 그렇게 쓰지 마시고 1번 띄고 두세 줄은 반드시 띄워주세요. 답안지 크잖아요. 지금 생각 안 난다고 끝날 때까지 생각 안 나진 않아요. 그래서 두세 줄 정도는 띄워놨다가 굴곡 하나 쓰고 각을 이루며 굽히는 것 했다가 또 시험 끝날 정도에는 대표적인 게 슬간절이다라는 게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틈에다가 이렇게 쓰지 마시고 밑에 줄에다가 대표적인 건 슬간절이 굴곡신전의 대표적인 해부학적 용어이다, 해부학적 부위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답안지를 너무 빡빡하게 여기다 2번을 써놓으면 좀 뭔가 껴넣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써놓고, 아까 저 두 번째 친구는 답안지를 모의고사 볼 때 실제 시험처럼 내가 모르는 것들은 비워놨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기억나면 쓰려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참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책을 안 보고, 책을 보더라도 정 기억이 안 나면 책 보고 쓰는 게 좋지만 나중에 기억나는 것을 쓰려고 2번을 아주 여유 있게 비워놨는 것. 이걸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도 좋죠. 자, 세 번째, 해내와 해외. 자, 손바닥이 손바닥 쪽으로 향하는 걸 해내. 그 다음에 다시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회선하는 운동을 해외. 그냥 대댄치 생각하세요.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을 땅으로 향하는 걸 해내.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다시 반대로 들려서 하늘로 향하는 걸 해외. 그래서 대댄치로 암기를 하시라고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고, 네 번과 외번. 해내, 해외는 반드시 손에만 이루어지는 용어예요. 움직임에 관한 용어. 그럼 반대로 네 번, 외번은 발목에서만 표현하는 용어예요. 네 번, 외번. 그래서 발목이 있으면 굴곡 신전이 되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 미세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네 번과 외번이다. 그러면 쓸 것들이 지금 답안지에는 그거에 대한 용어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해내, 회에는 손에서만 표현되는 움직임에 관한 용어이다 라고만 더 부연 설명을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4번, 네 번, 외번은 발목에서 표현되는 움직임에 관한 용어이다 라고 또 부연적으로 써주면 좀 답안지가 세련되겠죠. 그런 것들 같이 미묘하지만 내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이 시험이니까 뭐 유창하게 쓸 건 없지만 남들이 안 썼던 용어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써주는 게 이 시험의 목표죠. 자, 5번 배측 굴곡, 저축 굴곡. 손목하고 발목에 한해서 지금 무릎은 아까 굴곡 신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굴곡, 굴곡이에요. 배측이 들어가고 저축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굴곡 신전이 이루어졌는데도 표현은 굴곡, 굴곡. 이거는 손목하고 발목에서 표현되는 건데 앞에 등배자를 써서 손등으로 굽혀지는 거, 발등으로 굽혀지는 걸 굴곡, 배측 굴곡. 그 다음에 아래 절을 써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굴곡을 저축 굴곡이라고 하고 또는 장축 굴곡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게 꼭 나올 것이다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문제 유형상 출제 경향을 보면 해부학적 구조나 움직임, 그다음에 뼈의 명칭 그런 것들이 문제에는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답안지를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를 달 수 있는 것들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은 거죠.
자, 2번 문제. 우리 인체는 여러 형태의 관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 형태를 구상관절이라 한다. 구상관절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관절에 대해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출제한 의도는 관절의 명칭을 아예 못 쓸까봐 구상관절을 하나 답안을 넣었어요. 구상관절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절의 명칭을 이런 명칭으로 구상관절, 과상관절, 경첩, 안장, 차축, 평면관절을 쓰라고 아예 방향을 못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상관절을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관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죠? 관절에 대한 걸 내가 알고 있다. 관절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답안지에 먼저 정의 정도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정의는 관절이란 2개의 이상의 뼈 사이의 결합 또는 연접 부위를 말하는데 결합 방법에 따라 운동 범위가 틀려진다. 자, 어깨 관절만 봐도 지금 이게 전체 운동 범위가 540도 맞죠? 관혁 씨. 540도가 되는 관절의 구조가 왜 그럴까요? 구관절이기 때문에, 구상관절이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관절의 운동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얘기죠. 근데 무릎 관절, 슬관절을 한번 볼까요? 슬관절이나 손가락 관절, 굴곡 신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더 반대로 꺾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관절의 형태에 따라서 운동 범위가 틀려질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의에서 2개 이상의 뼈를 연결해 주는 걸 관절이라 하고, 관절의 그 형태에 따라서 운동 범위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걸 포인트로 적어 주시고,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자는 뜻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됐죠. 그래서 구상관절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던 관절의 명칭을 써주시고,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이다. 구관절, 관절이 대전자, 이게 둥글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넓죠. 대표적인 구상관절의 부위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경관절. 그렇죠. 그럼 그런 걸 답안지에 쓰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이제 구상관절은 뭐 가장 넓은 운동관절이다 라고만 쓰고 끝낼 수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관절까지 써주는 게 좋고, 포인트로 밑에 제가 밑줄 친 거 하고 두껍게 해놓은 거는 답안지에 꼭 넣었으면 하는 것들이고, 참고적으로 시간이 남으면 답안지 밑에 밑줄 안 쳐 있는 거, 구상관절은 운동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관절과 골두가 일부만 싸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되죠? 탈구가 많이 되죠. 둥글고 잡고 있는 소켓 모양의 관절 부위가 3분의 1만 잡고 있기 때문에 관절에 탈구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는 시간이 남을 때 답안지로 부연 설명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에 3-4줄씩 비워두시라고 하는 거죠. 과상관절, 한쪽 면은 구형이고, 구형은 이제 우리가 알았고, 다른 한 면은 소켓 모양이다. 교재가 다 있으시면 좋은데, 하나는 구형이고 하나는 반대로 소켓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대표적인 부위는 중수지관 관절, 중족지관. 그러니까 손가락하고 발가락 가운데 부분에 과상관절의 형태로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관절은 회전은 안 된다. 동그란 관절인데도 굴곡, 신전, 해외, 회내 등이 가능하다. 해내, 해외는 아까 대댄지 할 때 약간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관절이 해내, 해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당구 약간
사선 모양의 오블릭 자세죠. 이게 다 구상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구에 큐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상관절, 약간의 해외 해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구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미세한 움직임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첩관절. 말 그대로 경첩관절이라는 거, 우리 대표적으로 경첩관절을 쓰는 우리 사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문이죠. 문. 여기 문에서 열고 닫는 게 끝이죠. 열고 닫는 거. 굽혔다 폈다. 열고 닫는 거.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나와야겠죠. 주관절, 슬관절,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 슬관절, 주관절. 그래서 팔꿈치가 특히 좋은 예이다라고 시간이 남을 때 답안지에 써주시라고 부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안장관절, 말의 안장처럼 좌우전으로 펴져 있는 관절을 말한다. 말의 안장을 거꾸로 두 개를 겹쳐 놓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손가락에서 1번, 1수근 중수관절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 많이 접하기 힘든 쇄골 라인하고 여기 흉골 두 개 있는 흉골의 이 부분이 안장관절의 대표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이다. 차축관절, 수직으로 된 원주축이 환상면과 관절하여 회전하도록 된 것이며 대표적으로는 환추와 제2경추관절. 척추는 24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척추 2번 뼈, 그 다음에 1번 뼈. 이런 관절의 형태를 차축 관절이라 해서 하나는 받쳐주고 이 1번 뼈가 돌아가면서 두개골을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차축 관절은 환추와 제2경추 관절이다. 그 다음에 근요척 관절은 주관절에서 우리가 대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주관절의 경첩 관절이 차축 관절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관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차축 관절인 것 같지만 여기에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차축 관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진치가 가능한 게 차축 관절에 의한 거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고 어떤 걸 포인트로 답안지에 기재할지, 다른 문제를 쓰더라도 이 문제의 포인트로 내가 어느 걸 써야 될지 그런 걸 학습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국한되지 말고 다른 문제 쓰실 때도 포인트를 잡아서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답안지를,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6번 평면 관절. 마주하는 관절면의 형상이 어느 것이든 평면에 가까운 관절을 말한다. 우리 이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평면 관절은 뭐라고 그랬죠? 80% 이상의 관절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80% 이상의 관절면으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혈액을 요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도 늦어지고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무혈성 괴사가 많이 호발될 수 있는 부위다라고 이론 시간에 말했는데, 이 평면 관절이 그래서 무혈성 괴사의 진단명이 많이 들어가는 게 수근골간, 족근골간이 여기서 무혈성 괴사가 많이 일어나는 해부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면 관절. 어느 형태든 다 관절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근골, 주상골, 월상골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하태부에서는 족근골에 거골,
무혈성 괴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절 대퇴골두도 80% 이상 관절면이기 때문에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대퇴경부가 골절되면 이런 혈관들이 혈액 공급을 못하니까 80% 이상의 관절면으로 된 구조물들은 무혈성 괴사의 호발 부위이다 라고 포인트로 같이 써주시면 좋죠. 근데 평면관절은 이 대퇴관절은 아니에요. 이건 구관절인데 평면관절에서는 수궁골, 족궁골 관절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답안지를 써주시면 되죠. 자, 3번. 35세 남자 환자로 등산 도중 넘어져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검사 결과 우측 족관절 골절 진단을 받고 일정 기간 부목 고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상기 환자의 골절의 치유 과정 3단계 기술하고 설명하시오. 문제가 되게 거창하죠.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문제 물어보는 거는 골절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죠. 근데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게 엑스레이 찍었고 뭐 부목 얘기 나오고 등산했는데 왜 또 남자일까 여자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또 물어보고자 하는 걸 찾기 위해서 문제를 좀 이렇게 꼬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게 뭔가를 찾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채택하게 됐는데 상해 사고이고 남자가 골절돼서 골절의 치유 과정 3단계 기술을 하다. 그러면 이제 골절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쓰는 거죠. 염증기. 골절이 일어나면 염증기 먼저 쓰시고 염증기로 끝나도 되겠죠. 근데 이제 골절에 대해서 염증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야 되니까 골절이 일어나면 조직 파열과 혈관 파괴로 혈종 형성 응열이 생기며 파열된 골막과 연부의 조직이 괴사된다.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손해사정사가 보험 분쟁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기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험기간이에요. 보험기간이고 보험회사는 보험 개시일로부터 발생된 상해, 급격, 우연, 외래 사고를 담보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선가 골절된 또는 골절될 수 있는 이런 골절을 보험 가입하고 나서 골절이라고 진단을 받고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다 망하겠죠. 보험 자기 고객이 아닐 때 하는 거기 아닌 때 발생한 사고를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일 보험사에서도 염증기에 대한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이 시점에. 그럼 이 시점에서 염증기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건 혈종이에요. 혈종. 뼈가 골절되면서 미세 혈류가 파괴되면서 뼈에 피가 나오거나 삼출액이 증가해서 연부 조직이 부었거나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보험 기간에 우리 고객일 때 골절인지를 확인하는 게 염증기예요. 그리고 염증기가 가장 상해에서도 많이 중요하고 저희들이 이번 사고가 요번에 발생된 사고인가를 확인할 때 차트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염증기는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1번 염증기. 골절이 일어나면 혈관 파괴로 혈종 형성, 부종 이런 것들은 염증기에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증상이 2주일간 나타난다. 제일 먼저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잠깐 일했을 때 시험 문제를 그 수능을 잘못 봐가지고 뭐 15층에 떨어져서 왔는데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던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사망해서 왔는데 대퇴부가 어디 골절됐나 봐요. 청바지가 찢어지다 못할 정도로 터져서 이렇게 부어서 왔단 말이죠. 이건 전형적인 급성이에요. 얼마 전에 골절이 됐다는 증상이 있죠. 근데 이 골절이 2주 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골절이 있어도
이런 상태에서 온단 말이죠. 염증기가 지나가면 부종이 없어지죠. 그래서 수술을 일정 기간이 부종이 좁아지면 수술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의사들이. 그때가 뭘 한다? 부목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목 고정을 해서 염증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여는 거죠. 그래서 염증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한 부종이 일어난다. 자, 두 번째, 보공기. 이제 뼈가 골절됐으면 정상적으로 회복적 구조로 어떤 수술 방법이든, 수술 방법은 뭐죠? 내고정물을 시행하든 부목을 대서 고정을 하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골이 형성되는 거죠. 아주 연한 가골. 아주 약하게 연한 가골이 형성돼서 이제 뼈를 붙여놓고 경성 가골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딱딱하게 몽우리 형식으로 지는 걸 경성 가골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 보시면 재형성기. 재형성기가 되면 우리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다시 이 뼈들이 사라지면서 원래대의 모습을 나타나는 걸 염증기, 보공기, 그 다음에 경성가골기, 그 다음에 재형성기에 대한 표현을 한 거죠.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어떤 개념인지를 아시고 작성을 하면 이야기 보따리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4번 78세 김모 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고관절이 골절되었다. 아, 상해구나. 질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12주 진단을 받고 많이 다쳤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지시하에 장시간 침상 안정 도중 좌측 하지부 통증, 부종, 피부 변색,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상해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도중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다고요? 하지부 통증, 부종, 피부 변색, 호흡 곤란.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배워야 될 진단명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에서 내가 알고 있는 증상들이 나타났거나 답을 못 맞힐 것 같으면 진단명은 써놓고 장시간 침상 안정으로 인해 이 증상을 다 쓰는 거죠. 하지부 통증, 부종, 피부 변색,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보아. 난 그렇게 답안지를 항상 썼어요. 시험 볼 때. 그 증상으로 보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된다. 이런 답안이 아주 깔끔하죠. 증상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답안, 진단명.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런 답안을 한번 채택해서 넣어봤는데 문제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똑같이 써주시고 내가 확실하다 싶으면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된다. 아니면 모르면 잠깐 비워놨다가 다른 걸 쓰다 보면 뭐 구획증후군 여러 가지 파상풍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혼란이 오면 답안은 진단명은 잠시 비워두고 써보는 게 좋죠. 근데 이런 식으로 증상으로 보아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된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정의를 써주시는 거죠. 심부정맥 혈전증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깊은 부위에 정맥혈에 혈전이 생겨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도 부른다 라고 하시면 되고 진단 방법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들 정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컴퓨터 단층 촬영 혈전증에 대한 혈액 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가 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증상 갑작스러운 부종, 피부 변색, 보행시, 장단지, 통증 이게 메인 증상이에요. 메인 증상이고
백한 튀어났다가 밑에 써놓은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만큼 쓰시면 되겠죠. 치료는 이 심부정맥 혈전증에 다른 진단명들이 요즘 많이 생겼죠. PC방에서 장시간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게임하다 걸린다고 해서 PC방 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다가 좁은 자리,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이코노미석에서 한 10시간 가게 되면 심부정맥의 혈이 정체돼서 발생한다고 해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 가장 큰 거죠. 예방이 가장 크나 심부정맥 혈전증 치료의 주된 목적은 부어있는 다리를 올려주는 엘리베이션. 머리가 있으면 높은 베개를 두거나 정형외과적 그 패드를 올려놓고 해서 심장보다 더 높이 올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 착용, 그 다음에 막혀있는 혈액이 용해되기 위한 헤파린 또는 와파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게 적합한 치료 방법인데, 맨 밑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저는 많이 쓴다고 그랬죠. 답안지에 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갈 때 이런 위의 증상들을 치료하고 수술로 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될 때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써요. 답안지에도 그렇게 저도 써서 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약물 치료, 의학적인 치료, 다리를 올려주는 엘리베이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멘트를 중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혈전 제거술, 혈전 용해술을 시행해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라고 표현해주면 치료에서, 약물 치료에서 수술 치료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거는 따로 메모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치료적인 부분에서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 운동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적인 답안을 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54세 공사장 근로자 김모 씨는 작업 도중 오염된 철판으로 떨어져 경골 개방성 골절로 외골정수를 시행하였다. 이것도 상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염된 철판이 들어갔고, 그 후 2주째 안면의 경직성 경련, 턱 근육의 수축,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파상풍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증상을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안면의 경직성 경련과 턱 근육의 수축, 호흡 곤란은 파상풍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건 꼭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파상풍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명은 이제 유형을 알겠죠. 오염된 철판으로 그냥 파상풍입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 오염된 철판으로 인한 개방성 상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나는 수험생은 파상풍이 의심된다. 그렇게 저는 쓰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경련, 턱 근육,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 봤고, 파상풍이 뭔지 저는 예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 딱 파상풍 환자를 한 명 봤는데 그분은 못에 찔려 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리석게 파상풍은 못에 찔려야지만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흙, 나무, 쇳덩어리 다 상관없어요. 거기에 파상풍균이 존재하면 파상풍이 존재하는 건데, 저는 모에 하나 꽂혀서 못에
파상풍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오염된 철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염된 철판만 파상풍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염된 어떤 물질,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철판이 파상풍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오염된 어떤 물질입니다. 오염된 물질, 흙, 모래, 나무, 플라스틱 다 가능합니다. 근데 증상이 더 중요한 거죠. 경직선, 경련. 그리고 종류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국소, 두부, 전신형이 있지만 80% 이상이 전신형으로 나타난다 라고 부연적으로 써주시면 되고, 원인, 오염된 상처를 통해 이루어지며 잠복기 1일에서 수개월, 치료를 안 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60%로 높고, 큰 상처보다 주로 작은 상처에서 많이 파상풍이 발병되죠. 큰 상처는 내가 가만히 냅둬도 주변에서 너 왜 이래 빨리 병원 가봐 라고 해서 그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 가면 이런 상처는 파상풍 주사를 놨죠. 근데 자그마한 상처, 뭐 손톱 자르다가 더 깊이 파였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들, 그런 상처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큰 상처보다 작은 상처를 방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답안지에 이제 시간이 남을 때 하나씩 써주기 위해서 칸을 비워놓으라는 얘기죠. 증상은 80% 이상 환자가 전신형으로 나타난다. 파상풍의 증상을 쓸 때 절대적으로 써야 될 두 가지, 저작근 수축으로 인한 아관 긴급, 가로치고 해설을 해놨습니다. 턱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입이 벌어지지 않으니 그래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신에 과반사 현상이 일어나는 후궁반장, 이렇게 활처럼 꺾이는 거예요, 다리가. 후궁반장. 그래서 파상풍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른 건 못 써도 아관 긴급, 후궁반장은 써주시면 반은 맞았다라고 할 거니까. 오염된 상처, 아관 긴급, 후궁반장, 두부형, 국소형, 전신형. 치료 방법은 페니실린 정맥 주사하고 고농도 항생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고, 인후도 아관 긴급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경련 시에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한다. 호흡곤란이 이 부위에서 일어나서 얼굴도 마비되고 인후도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여기 막혀있는 마비 증상이 있는 것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뚫어서 공기를 주입시켜 주는 거죠. 그걸 기관절개술, 의학용어로 트라키오스토미, 그걸 시행한다. 자, 6번. 이 질환은 통증이 없지만 병이 진행되며 통증이 심해진다. 대부분 엑스레이와 MRI로 진단이 가능하며 골절이나 탈구 같은 손상이 있을 때 평소 과도한 음주와 다량의 스테로이드 복용한 환자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 진단명은 거의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잘 쓰시는 것 같은데 무혈성 괴사예요. 골절과 탈구가 일어났을 때 많이 일어나고, 관절에서 주로 구관절, 그 다음에 평면관절에서 혈관 분포가 많이 있는 관절에서 많이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는데, 외상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 스테로이드가 뼈에 있는 어떤 칼슘이나 그런 물질들을 혈액 내로 많이 빼내는 요소가 작용돼서 괴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게 학회 보고가 돼서 무혈성 괴사가 의심된다라고. 그럼 무혈성 괴사는
해당 혈관 지배하에 있는 조직이 썩는 것을 말하는 것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 주로 호발 부위, 자 고관절, 다 구관절이죠. 주상골, 평명관절, 3번 거골, 평명관절, 상완골, 골두, 구관절, 구상관절, 슬개골, 이것도 하나의 무릎이 있으면 하나에 독립되어 있는 인체에서 가장 많이 혼자 떨어져 있는 골인데, 이것도 관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골이기 때문에 무혈성 괴사가 호발되는 부위이다. 그래서 평명관절하고 구관절, 이걸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주로 구관절하고 평명관절에서 호발한다라고 쓰시면 되고, 원인들은 해당 관절을 지배하고 있는 혈관이 골절로 인해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원인 여기 6가지 나와 있는 것들을 기재하시면 되고, 포인트로 이거는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학회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고,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한 환자들이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분포를 봤더니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시행했더라라고 해서 학회에서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되고 있다라고,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한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인용하는 정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원칙적으로 무혈성 괴사가 오면 관절 성형술, 그 다음에 골이 괴사가 됐기 때문에, 괴사는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거하는 수술, 변연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괴사된 골편을 제거한다라고 써주시면 좋고, 구상관절에서는 인공관절, 그 다음에 주상골, 월상골에서는 관절 성형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관절 성형술, 인공관절술을 시행한다. 자, 상해 파트 6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적지만 이 6문제 안에서 다른 문제를 출제했을 때도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도 이 6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들을 또 출제할 텐데, 중간에 또 답안지 쓰면서 포인트를 내가 뭘 써야 될지 설명을 계속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시든지 풀어보시는 거. 시험을 강의를 듣고 나서, 해설을 듣고 나서 풀었을 때하고 해설을 들은 이후에 답안지가 어떻게 틀려졌는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포인트로 잡고 쓰는 답안지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한 번씩 실전이라 생각하시고, 6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제 질병 파트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해설하겠습니다.